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렌즈님께서 들려주신 실화입니다. 오늘 렌즈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야기가 과연 어떤 소름 끼치는 내용을 담고 있을지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말 오랜만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밝게 인사를 건네며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 아유, 또 잘생긴 남자 좋아하시죠? 나는 농담 섞인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잘생긴 남자 보면 괜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유쾌하게 분위기가 풀리던 순간 방금 좀 소름 돋았어요. 뭔가 현실 공포였어요. 나는 말로 살짝 오싹한 기운이 터졌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렌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무섭고 이상한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렌즈님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요, 볼비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사랑도 약간 들어가 있고 비심 얘기도 조금 섞여 있는 이야기예요. 좋습니다. 콜라보레이션 같은 이야기 너무 좋아요. 서로 웃으며 호응하자. 렌즈님은 약간 짬뽕 같은 이야기인데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겸손은 이제 그만하시고 바로 출발해 볼게요. 내치고 모두가 웃으며 박수치는 가운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렌즈님은 짙은 숨을 한번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다리 건너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완전히 모르는 사람의 일은 아니었어요. 얼굴을 두세 번 정도는 뵀던 분이었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렌즈님은 천천히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드리냐면 특정 지어지면 안 된다고 부탁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뭉뚱그려서 말씀드릴게요. 당사자인 준호는 당시 20대 초반이었고 집안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경제 활동을 전혀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이것저것 일을 하시며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셨는데 어머니마저 교만을 얻으신 겁니다. 렌즈님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더구나 준호에게는 동생이 둘 있었어요. 한 명은 20대 초반, 또 숙명은 10대 후반이었죠. 그러니까 준호 혼자서 5 식구를 부양해야 했던 겁니다. 렌즈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이 20대 중후반에 혼자서 5 식구를 먹여 살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준호도 많이 막막했대요. 어떻게 해야 하나, 뭘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렌즈님은 숨을 지었습니다. 이쯤 들으면 준호가 굉장히 올곧은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본인 말로는 그때 자신이 귀차만이었다고 해요. 놀기 바빴답니다. 진짜 너무 놀기 바빠서 집안일은 뒷전이었어요. 렌즈님은 다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기만 하던 준호에게도 결국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이후 그는 진심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그렇게 아주 작은 깨달음이 준호의 인생을 서서히 바꿔놓기 시작했죠. 수연은 그 시절 게임만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가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게임방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수연은 그때 만난 현수형과 게임을 하며 담배를 키우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투념하듯 말했다. 형님, 일자리 좀 없을까요?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끼인 방에 낼 돈도 이제 없어요. 진짜 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현수형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야, 내가 진짜 돈이 급하다면 몸 좀 쓰는 일인데 하나 있긴 있다. 현장 일이라 힘들긴 하지만 해볼래? 수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뭐라도 해야죠, 형님. 할게요. 그러자 현수형은 덧붙였다. 근데 말이야, 기숙사 생활해야 하고 파지로 가야 돼. 그래도 괜찮겠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둘 다 아픈 상황이었으니까 솔직히 집이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는 터놓았다. 물론 부모님을 사랑했지만 하루하루 끙끙 앓는 모습을 보고 챙겨야 하는 것도 솔직히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맡기고 난 그냥 돈 벌어서 보내주고 싶었어요. 며칠 후 현수 형에게서 연락이 왔다. 야, 너 이번 주말에 갈 수 있냐? 원래 수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물었다. 형님, 어디로 가야 해요? 현수 형은 대답했다. 대전보다 조금 위쪽이야. 거기 공장 하나 있는데 힘들긴 해도 돈은 괜찮아. 수연은 바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가면 될까요? 그러자 현수 형은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 연락처 줄게. 내 이름 대고 전화해. 그러면 다 설명해 줄 거야. 아, 그리고 돈 벌면 현 맛있는 거 사줘야 된다.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날 밤 수연은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얘기했다. 엄마, 아버지, 동생들. 나 미진 않아서 공장에서 일 좀 하려고 해요. 스카우트 제안도 들어왔고 페이도 괜찮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들은 몰라면서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나쁜 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잘 다녀오렴. 다음날 아침 수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우연 형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상대방은 다정하게 대답했다. 아, 우연 씨 얘기 들었어요. 수연 씨 맞죠? 저희 지역 분이라고 하시던데요. 이어서 덧붙였다. 우연 씨가 인성 좋고 성실한 친구라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은 숨을 고르고 물었다. 혹시 제가 하게 될 일이 어떤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자 상대방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여긴 그냥 심산 공장이에요. 그렇게 엄청 큰 공장은 아니고요. 본인이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특근, 야근도 할 수 있고 돈도 그만큼 많이 벌 수 있어요. 수연은 핸드폰을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연의 진 여정이 조금이 시작되고 있었다. 공장 일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라며 담당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 단순합니다. 공장 일이란 게 다 그렇죠. 수연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숙식은 제공됩니까? 그러자 상대방은 웃으며 답했다. 아, 기숙사도 있고 저녁밥까지 다 제공되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열심히만 하면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수연은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물었다. 그럼 제가 언제쯤 가면 될까요? 그러자 상대방은 묻는다. 나이가 몇이에요? 수연은 대답했다. 26입니다. 군대는 다녀왔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말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짐 싸들고 이쪽으로 오세요. 수연은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며칠 동안 짐을 정리했다.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다. 엄마, 아버지, 나 공장 일하러 갑니다. 숙식 다 제공된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연은 단한 하나의 꿈과 불안함을 함께 꼬욕꼬욕 집어넣고 길을 나섰다. 막상 출발하려고 보니 대도시에 내려서 다시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또 한참을 꼬불꼬불 산길을 들어가야 했다. 그렇게 겨우겨우 도착했을 때 시간은 정확히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공장 앞에 도착한 시연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일하느라 분주한 사람들 틈 사이로 사무실 돔을 찾아갔다. 저 땡땡 전무님 좀 데려왔습니다. 시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직원 하나다 잠시만요라며 전무님을 부르러 갔다. 곧이어 중후한 걸음소리와 함께 전무님이 내려왔다. 아이고 시연씨 잘 오셨어라. 어떻게 오셨어요? 시연은 숨을 돌리며 대답했다.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겨우 왔습니다. 전무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이고 자차 없이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겠네. 여기는 자차 없으면 좀 힘든 곳인데 그래도 잘 왔어요. 이리 오세요. 전무님의 방으로 들어선 수연은 긴장한 얼굴로 인사를 올렸다. 전무님은 웃으며 물었다.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수연이 학교 이름을 말하자 전무님은 반갑게 웃었다. 아이고 거기 출신이구나. 나도 아는 사람 많아. 비록 세대는 다르지만 고향 소배라니 괜히 반갑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나 오간 뒤 전무님은 부장 한 사람을 불렀다. 야, 김 부장. 이리 와봐. 곧 김 부장이 성큼성큼 걸어와서 경례하듯 인사를 했다. 네, 전무님은 말했다. 내일부터 같이 일한 애들 손해야. 수연씨, 기숙사 안내하고 공장 구조랑 내일부터 4일 간단히 설명해주고 직원들 인사시키고.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을 데리고 나갔다. 몇 살이야? 26입니다. 군대는 다녀왔고? 네, 그렇게 간단한 심상 확인을 마친 뒤 김 부장은 기숙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구조는 간단해. 김 부장은 걸으며 설명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공장 부지가 있고 가운데에는 공장동 2개가 자리 잡고 있어. 그리고 왼쪽 하단에 A 기숙사, 오른쪽 상단에 B 기숙사가 있어. 기숙사가 2군데로 나뉘어 있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김 부장의 길을 따랐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예감이 서서히 그의 발끝을 자나 끌고 있었다. 수연이 안내하는 곳은 공장 부지의 우측 상단에 있는 B 기숙사였다. 여기가 내가 쓸 곳이야. 김 부장이 말하며 앞장섰다. 1층은 작은 자재 창고로 쓰이고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자 양쪽으로 길게 복도가 이어졌으며 한쪽 벽을 따라 4개의 방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2사람이 쓰기에 턴 맞을 정도의 아담한 크기였다. 김 부장은 말했다. 지금은 우리가 추가로 직원을 채용 중이야. 그래서 일단 내가 혼자서 나중에 인원이 더 늘어나면 조명이 한 방을 쓰게 될 수도 있어. 그건 미리 알아도.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B 기숙사 전체를 통틀어 수연 혼자였다. 지금은 혼자니까 마음껏 편안해서 포도 실컷 골아도 되고. 김 부장은 웃으며 말했다. 짐 풀고 좀 쉬다가 6시쯤 주차장 쪽으로 내려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다. 수연은 밤 안에 홀로 남아 가방을 내려놓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적막한 방 안에서 시비의 추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다. 시간이 흘러 6시가 가까워지자 그는 약속대로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공장 직원 20여 명 정도가 모두 모여 있었다. 마치 작은 집합이라도 하는 듯했다. 공장장이 등장해 소리쳤다. 자, 다들 모였죠? 여기 새로 온 시연 씨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랑 같이 일할 거래요. 박수 소리와 함께 직원들의 시선이 시연에게 쏠렸다. 이어서 공장장은 말했다. 김 과장, 내일 아침부터 시연 씨 업무 가르쳐줘.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크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자,
인사로 했으니 야근 있는 사람은 야근하시고 가실 분들은 퇴근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고 직원들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시연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김 과장이 다가와 말했다. 따라와. 저녁 먹으러 가자. 공장 정문을 나서 3분 정도 걸어가자 작은 식당이 나타났다. 여기서 식사하면 돼. 월결제되어 있어. 김 과장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며 설명했다. 시연은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앞에 두고 겨우 긴장을 풀었다. 식사를 마친 후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 지릅된 이불 하나를 딸고 눕자마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밤하늘 깊은 골위에 휩싸여 있었다. 참 만mat하다. 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었다. 친구 몇 명에게 전화를 걸어도 답이 없고 할 일 없이 뒤척이다 결국 억지로 눈을 감았다. 그렇게 첫날 밤을 외롭게 보내고 아침이 밝았다. 출근 시간은 오전 7시 30분이었다. 7시 15분, 시연은 채비를 마치고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도 앞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 김 과장이 숨짓하며 부르더니 말했다. 따라와. 오늘 하루 동안 업무 가르쳐 줄게. 여긴 누가 잡아 끌어지지 않아. 내가 빨리 되어야 살아남는다. 시연은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자재 배송부터 배워야 트럭에 자재 실어야 하고 이동할 때 주의해야 돼. 김 과장의 말에 시연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숨막히는 첫 출근의 아침. 그때는 아직 몰랐다. 이곳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 공포가 이제 막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연은 새벽녘까지 이어진 야근을 끝내고 기틀거리며 기숙사로 돌아왔다. 철제 자재를 잘라 넘기면 그것을 조립하는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맡게 된 그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니느라 뼛속까지 피로가 쌓여 있었다. 배송은 길만 알면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립은 아직도 너무 어렵다. 하루가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지나갔고 야근까지 마침 숨렸지만 볼을 걸어야 한다는 절박함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 씻고 누웠지만 혼자 남은 기숙사의 전막함은 피부위와 다를 정도로 무거웠다. 공장도 그렇고 여기도 을심연스럽기는 마찬가지네. 어디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말을 걸 상대도 없는 당 수연은 답답함을 떨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정사각형 부지의 라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모든 공장 문은 이미 잠겨 있었지만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주차장을 지나 대각선 반대편에 있는 A 기숙사 쪽에 이르자 그곳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밤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사람들 웃고 떠드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 사람들이 꽤 많네. 그냥 이쪽에 넣어주지. 왜 나만 저기야? 수연은 서두숨을 지으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담배를 꺼냈다. 그때였다. 누군가 다나와 같이 담배에 돈을 붙이며 말을 걸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분 맞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인사드린 수연입니다. 상대는 푸근한 인상의 30대 초반 남자였다. 아이고, 저 이쪽 B 기숙사 쓰시는구나. 거기 혼자 있어? 무섭진 않아요. 수연은 허 웃으며 대답했다. 애도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편해서 좋아요. 그러자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너무 외로우면 이쪽으로 와요. 다들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 밤에 놀 시간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심심할 땐 얘기라도 해요. 담배 연기 속에서 그 남자는 덧붙였다. 중간에 일 힘들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요. 짧은 밤수를 나눈 후 수연은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다. 조용한 밤 안 이불을 덮고 누운 그는 다시 큰 고독함과 마주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어느 저녁. 수연은 늘 그렇듯 이부자리에 누워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어둠이 짚어지던 그때 갑자기 기숙사 복도 쪽에서 탄탄탄탄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이어 탁 옆방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옆방에 새로 누가 온 건가? 수연은 호기심에 못 이겨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 쪽을 살폈다. 옆방에서 은은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다. 망설이다가 수연은 노크를 했다. 똑똑똑. 잠시 후 띠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안에서 나온 사람은 예상 밖이었다. 외관상으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마르고 키가 작은 아저씨였다. 수연은 곰손이 물었다. 저기 기숙사 새로 쓰시는 거세요? 아저씨는 잠시 수연을 바라보더니 낮고 신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이제부터 여기서 지내게 돼서 순간 알 수 없는 싸한 기운이 복도를 단도닥다. 수연은 모르게 등을 한번 움찔하며 복기 닫힌 자신의 방문 쪽을 힐끗 돌아보았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얼마 전에 입사한 신입입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 쉬러 왔어. 그런데 그 말투가 어딘가 이상했다. 분명히 중국어였지만 억양이나 표현이 조금은 어색했다. 우리나라 말투가 아닌데 수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 아저씨는 이어서 말했다. 나 외국 갔다가 잠깐 돌아왔어. 순간 수연은 눈치를 챘다. 외국인 근로자보다. 아저씨는 토그라니 웃으며 말을 걸었다. 몇 살이야? 여자친구 있어.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런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게 수연에게는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선진넘기 이 고립된 공간에서 사람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그는 그저 이야기꽃을 찌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수연과 아저씨는 저녁마다 자연스럽게 말을 섞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이해 힘들지?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가며 둘 사이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어느 날 아저씨가 소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수연은 기쁜 마음으로 근처 슈퍼에서 소주를 사오와 함께 나누었다. 술 기운에 둘은 더욱 허물없이 웃고 떠들었다. 수연은 야근은 물론 주말 단지까지 신청해가며 쉬지 않고 일했다. 그때는 주 6일 근무가 기본이었지. 그는 회상했다. 토요일은 오전 근무였고 오후까지 일하는 공장도 시들룩했던 시절이었다. 토요일까지 일하고 나면 일요일 하루만이 일일한 휴식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일요일에도 자청해서 단지를 섰다.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 없잖아. 돈이나 더 벌자. 그 아저씨는 토요일마다 긴 볼일이 있다고 자리를 비웠다. 그래서 일요일을 제외하면 둘은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보냈다. 물론 공장에서는 파티가 발라나지는 서로 마주칠 시간도 별로 없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저녁 시간이 둘 사이를 가깝게 만들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3개월이 지나갔다. 그즈음이면 공장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얼굴을 두고 가끔은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친숙해질 시기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공장이라는 데가 아침 일찍부터 죽어라 일하고 몸은 힘들고 시골에 쩔어 있다 보니 생각보다 쉽게 가까워지지 않더라고요. 시연은 회상했다. 그래도 다행히 한두 명 정도는 편하게 말을 섞을 수 있는 동료가 생겼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몸은 고되지만 그래도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보면 뿌듯했다. 하지만 저녁마다 아저씨와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느새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매일 같은 얘기, 같은 술. 좀 답답하네. 시연은 다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연은 심심함을 달래려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야, 잘 지냈냐? 뭐하냐? 한참 수다를 떨던 중 한 친구가 느닷없이 말했다. 진짜 오랜만에 통화한 친구였다. 시연은 신나서 털어놨다. 야, 나 지금 타지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진짜 심심하다. 일요일만 되면 여기 아무도 없어. 그냥 무슨 산중 수도원에서 수련하는 느낌이야. 이러다 손에서 잔뜩 나오겠다. 진짜. 그러자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야, 내가 한 번 다 했다. 시연은 얼른 대답했다. 야, 땡키지. 단자 모아. 친구는 씩 웃으며 말했다. 차 있어. 그냥 달게. 대신 내가 밥 사고 술 사라. 콜. 둘은 그렇게 약속했다.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친구는 진짜로 차를 몰고 시연을 찾아왔다. 토요일은 다행히 당직이 없던 날이라 시연은 친구를 얻어 타고 거나다로 나갔다. 둘은 오랜만에 만난 기쁨에 취해 술도 마시고 웃고 떠들며 밤거리를 돌아다녔다. 새벽 무렵이 되어 공장으로 돌아왔다. 친구는 처음으로 공장 기숙사에 들어왔다. 밤하는 조용했고 시연은 지급받은 이불 하나를 친구에게 내주었다. 야, 너 덮어다. 난 대충 그냥 잘게. 졸은 나란히 이불을 깔고 누웠다. 그런데 누운 지 얼마 안 되어 친구가 조용히 시연을 불렀다. 야, 시연아. 시연은 눈을 꼼꼼이며 대답했다. 왜? 친구는 잠시 맘소리다가 물었다. 너 여기 밥 말고 이 건물 전체를 혼자 쓰는 거야. 시연은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옆방에 아저씨 한 분 계셔. 근데 주말마다 이에 있다고 나다시거든. 아마 일요일 밤 늦게나 오실걸. 친구는 고비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옆방에 사람이 있긴 있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둘은 곧 잠에 들었다. 원래는 일요일에 좀 더 놀다가 돌아가기로 했지만 친구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아침 10시도 채 되기 전에 출근로 떠났다. 야, 와서 좀 더 놀지. 심심하다고 불렀더니 일찍 가냐. 이 새끼야. 시연은 투덜거리며 친구를 대웅했다. 그리고 대략 3시간이 지나 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였다. 시연은 전화를 받으며 물었다. 야, 잘 도착했냐? 그런데 친구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하고 무거웠다. 야, 시연아. 너 공장 주소 어떻게 되냐? 시연은 웃으며 말했다. 야, 갑자기 주소는 왜? 친구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 우리 집안의 어르신 중에 작두타시는 분 계시잖아. 내가 부적 하나 써서 보내주려고. 시연은 웃으며 장난쳤다. 야, 뭔 부적이야. 그냥 놀다 가면 됐지. 뭘 그런 걸 보내려고 그래. 설마 귀신 본 거냐?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야, 진짜 급한 일이라 그래. 주소 좀 알려줘. 시연은 장난처럼 받아치며 대답했다. 됐어, 임마. 무슨 부적이야. 됐어. 그러자 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었다. 야, 옆방 아저씨 말인데. 시연은 친구의 전화를 받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야, 다를 사람 방을 내가 왜 들어가. 문도 잠겨 있을 텐데.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다.
잠겨 있으면 열고 열리면 들어가. 그리고 나한테 바로 전화해. 알았지? 토마다 틈탔다.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에이, 훔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볼다. 수연은 슬리퍼를 끌며 복도로 나왔다. 아저씨 밤 앞에 섰다. 어차피 잠겨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문 손잡이를 돌렸다. 그런데 문은 철컥 소리도 없이 부드럽게 열렸다. 수연은 순간 멈칫했다. 안을 들여다보니 방은 비어 있었. 뭐야, 짐 다 가져간 건가? 옷까지 하나, 이불 하나 없이 깨끗했다. 수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 안을 둘러봤다. 그래, 뭐 세탁하러 가져갔겠지. 수연은 다시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별거 없는데? 아저씨 짐 같은 거 다 가져간 거 같다. 빠져서 올 거 아니야. 그러자 친구는 침착하게 말했다. 야, 그러면 방 안 구석 바닥 좀 손으로 쓸어가. 수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야, 이 미친놈아, 뭔 소리야. 남의 방을 왜 만져? 친구는 다급하게 말했다. 아니야, 수연아, 화내지 말고 통화하면서 그냥 한 번만 해봐. 수연은 투덜거리며 방 안 불을 켜고 구석에 무릎을 꿇었다. 조심스럽게 바닥을 손으로 쓸어봤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다. 야, 먼지가 쫙 깔려 있어. 먼지가. 그것도 얇게 깔린 게 아니다. 몇 달은 반칠된 듯한 패신 먼지가 덮여 있었다. 친구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지. 수연은 얼른 물었다. 야, 너 대체 뭘 안 거냐? 빨리 말해봐. 친구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연아, 내가 그날 너희 기숙사 들어갔을 때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 솔직히 말하면 나 좀 받았어. 수연은 담아냈다. 야, 내가 작두판다고.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작두 같은 건 아니고 그런 거 탈 줄은 몰라. 그냥 받았어. 나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밤 거기 사람 사는 곳 아니더다. 수연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야, CX. 그럼 너 말렸어야지. 나 데리고 나가야지. 친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야, 너 어차피 일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부전이라도 보내주려고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채물어서 얘기한 거지. 내가 먼저 꺼낸 거 아니잖아.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많이 무서운 거냐?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었다.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내 옆방 아저씨 아마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수연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니야. 나랑 맨날 같이 술도 마셨고 얘기도 했고 얼굴도 보고 심지어 공장에서도 마주쳤잖아. 낮에도 봤단 말이야. 일단 전화를 끊은 수연은 가만히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일요일 밤이 찾아왔다. 어김없이 늦은 시간이 되자 계단을 올라오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그리고 옆방 문이 열리고 탁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이어서 짐을 푸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원래대로라면 나가서 인사라도 하고 혹시나 문도 살짝 스치면서 확인해볼까 했는데 막상 옆방 아저씨가 돌아오자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다.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둘자리에 굳은 채 조용히 숨을 죽였다. 수연은 침 뒤에 누운 채 몸이 굳어버렸다. 오직 귀만 활짝 열어놓은 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다. 딱 무언가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나가서 물어봐야 하나? 아니야. 무섭잖아. 진짜 귀순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머릿속이 어지럽게 돌아가던 그때 복도에서 쿵, 쿵, 콩콩콩 이상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내 수연의 반모를 톰톰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대답할까 말까 망설이며 숨지리고 있는데 다시 톰톰톰 하고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아, 안에 있어. 아저씨의 목소리였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네, 아저씨. 저리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저씨가 서 있었다. 한 손에는 비닐봉지, 그 안에는 막걸리와 몇 가지 안주거리들이 들려 있었다. 아저씨는 못 쓰며 말했다. 한잔하려고서 왔어. 같이 한잔하자. 수연은 얼떨결에 대답했다. 아, 그럼. 아저씨 반에서 마실까요?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냐, 내 반 냄새나. 자네 반에서 마시자. 씌우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수연은 아저씨를 방으로 들였다. 서로 마주 앉아 막걸리를 따르며 건배를 했다. 하지만 수연은 이제 아저씨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때였다. 수연은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 다만 천장에는 노란 전등이 켜져 있었고 수연 자신의 그림자가 바닥에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런데 아저씨 쪽을 보자 분명히 불빛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가 없었다. 그림자가 없다. 수연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 이 아저씨. 사람이 아니구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수연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 제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수연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아저씨, 혹시 사람이세요? 아저씨는 잔을 내려놓고 수연을 빤히 쳐다보았다. 수연은 급히 덧붙였다. 아저씨, 화내지 말아주세요. 사실은 주말에 제 친구가 왔었는데요. 그 친구가 여기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저씨 옆에는 그림자가 없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아니면 정말 제가 처음 보는 발을 세계의 존재를 보고 있는 건가? 수연은 정말 진심을 담아 곰손이 질문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던 아저씨는 막걸리를 단숨에 털어넣다니 작게 웃으며 말했다. 글쎄. 그렇지. 나는 산 사람은 아니지. 수연은 아저씨의 대답을 기다렸다. 아저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나는 귀신이 맞아.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수연은 이상하게 공포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근데 왜 매일 밤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는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억울해서 못 봤다.
아저씨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을 이어다. 처음에 이 회사 왔을 때 그 전무가 부르던 부장 기억나지? 그 사람이야. 수연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부장이라는 놈이 사람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 나도 일하다 다쳤지. 크게 다쳤어. 그런데 덩어리 보리지도 않고 쉬라고만 했어. 그냥 반에 가서 쉬라고만. 아저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숨을 삼켰다. 아저씨는 계속해서 숨겹게 말을 이어갔다. 나 결국 못 일어나고 죽었어. 급성 폐혈증이었대. 그런데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그냥 조용히 소리도 없이 공장 뒤쪽 단위에 묻혀버린 거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어. 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어. 아저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수연은 말없이 손을 꼭 뭉켜쥐었다. 아저씨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자넨 사람이 좋아. 내가 비록 영이지만 자넨 돌봐줄게. 수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막걸리 잔을 들어 흔들며 말했다. 내가 가끔 저녁에 들러도 놀라지 말게. 낮에 혹시 나를 보더라도 가까이 오지는 말게. 내 주변에선 좋은 일은 없으니까. 수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수연을 향해 따뜻하게 웃어 보이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혼자 남겨질 수연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무서움보다도 뭔가 애틋한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다행이다. 적어도 나를 해치려는 존재는 아니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밤을 보냈다. 며칠이 지났다. 아저씨는 그날 이후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낮에 공장 쪽 철제 자재를 자르는 구역을 지나가다 수연은 아저씨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멀리서 호이스트 크레인 근처에 서 있었다. 아저씨가 동료니 말했었다. 나를 보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때였다. 엄청난 개능과 함께 호이스트 크레인이 매달린 줄이 끊어지며 바닥으로 추락했다. 천운으로 다칠 사람은 없었지만 상황은 아찔했다. 수연은 소름이 돋았다. 아저씨, 아직 이곳에 할 일이 남은 거구나. 이제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수연은 그나마 친하게 지내던 동료 한 명과 밥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수연은 결국 참지 못하고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님, 저 솔직히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동료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수연을 바라봤다. 왜 나만 이쪽 기숙사 쓰는지 솔직히 좀 말씀해 보시죠. 밥 남는 건 아는데 왜 저만 거기 보내셨습니까? 동료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야, 나야 모르지. 내가 뭐 그거 저만의 사람이냐. 나도 그냥 일하는 사람이지.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형님은 왜 저희 기숙사 한 번도 안 오세요? 밤에 심심하면 한 번 올 법도 하잖아요. 동료는 어물쩍 웃으며 말했다. 아유, 밤 되면 다들 피곤해서 그런데 안 가지. 뭐 거기까지 가냐.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저희 방으로 놀러 오시죠. 술도 사놓을게요. 그러나 동료는 즉시 손사래를 쳤다. 아유, 피곤해. 안 간다. 수연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형님, 저 바보 아닙니다. 형님이 뭐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는 아저씨와의 만남부터 아저씨가 털어놓은 사연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아저씨가 귀신이라는 사실, 억울하게 죽은 이야기, 심지어 그림자 없는 모습까지. 말을 다 들은 동료는 경악했다. 야, 내 말이 진짜냐?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내가 그냥 장난치려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동료는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팔을 문질렀다. 와, 진짜 소름 돋는다. 난 거기 절대 안 간다. 그 모습을 본 수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서글픔이 밀려왔다. 아, 결국 이 사람들은 내가 거기서 지내는 건 괜찮지만 귀신 있다고 하면 자기들만 무섭다는 거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난 괜찮아요. 그 아저씨랑 친구 됐어요. 나는 무서운 거 없어요. 일이나 열심히 하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난 수연. 그런데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일요일 저녁 7시 반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부장이었다. 수연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아. 공장 잘 지키고 있지? 수연은 짧게 대답했다.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장이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수연아, 부탁 하나 하자. 지금 공장에서 쭉 나와서 큰 길 따라가다 보면 권하다 있잖아. 그 옆쪽으로 가면 공터 하나 있거든. 내가 전화하면 거기로 좀 데리러 와줄래? 수연은 망설였다. 예. 게리요? 지금요? 부자는 다급하게 말했다. 지금. 부탁 좀 하자.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알겠습니다. 수연은 부장의 전화를 끊고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기속듯 스쳐 지나갔다. 부장과 그 아저씨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었던 걸까? 오늘 그냥 솔직히 물어볼까? 그러나 수연은 결국 입을 다물기로 했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이상한 일에 휘말리기 싫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11시쯤 다시 걸려온 부장의 전화를 받았다. 수연아, 미안하다. 술자리가 좀 길어졌다. 부장의 목소리는 다소 흐릿하고 시기가 느껴졌다. 지금 나올 수 있냐? 수연은 짧게 대답했다. 예, 어디로 갈까요? 부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공장에 있는 1톤 트럭 있지? 그거 끌고 와. 수연은 1톤 트럭에 시동을 걸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싸늘한 밤 공기 속에 번화나 밀곽 어딘가 부자는 몸풀이고 서 있었다. 두꺼운 외투를 껴입은 부자는 포터 트럭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수연은 트럭을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부장님, 왔습니다. 부자는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다. 아이씨, 날씨가 진짜 쌀쌀하네. 그러면서 거칠게 문을 닫고 말했다. 일단 이 길 따라 쭉 가봐. 내가 길 알려줄게. 수연은 아무 말 없이 핸들을 잡고 출발했다. 운전하면서 수연은 계속 고민했다. 지금 이 부자한테 내가 들은 이 길을 꺼낼까? 아냐.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운전했다. 한참을 달리다가 부장이 말했다. 저기서 좌회전. 수연은 지시에 따라 좌회전했다. 점점 도심을 벗어나고 어둑어둑한 발동네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시야를 가로막는 작은 골목들과 낮은 밤뜨락들, 점점 삭막해지는 주변 풍경에 수연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때였다. 운전석 뒤 가까이에서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쳐다보지 말고, 대답하지 말고, 그냥 가.
수연은 파들짝 놀랐다. 돈미러를 조심스레 힐끗 보았다. 뒤쪽 좌석에 두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 회색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수연을 보고 있었다. 몸이 본능적으로 움찔했지만 수연은 이를 악물고 튀어난 척했다. 아저씨의 단부가 귓가에 울렸다. 티 내지 마라. 수연은 핸들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부장이 다시 지시했다. 야, 저기서 우회전해. 수연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일었다. 저쪽은 더 깊은 발동네였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했다. 옆에 살아있는 사람이 타고 있고 이 상황에서는 부장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다. 수연은 결국 우회전을 했다. 부장은 흐뭇한 듯 말했다. 쭉 들어가. 우리 집이 좀 레진돼 있어서 그래. 트럭은 좁은 골목 사이를 겨우 빠져나가며 깊숙이 들어갔다. 가로등 몇 개만 단순히 길을 밝히는 곳. 부장이 말했다. 여기야. 차 세요. 수연은 브레이크를 밟았다. 트럭을 세우고 창문 너머로 바라보니 허름한 발동네 골목이었다. 부장은 느릿하게 문을 열고 내렸다. 담배를 꺼내 키우며 말했다.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수연은 가만히 앉아 부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룸미러를 다시 힐끔봤다. 거기 여전히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살짝 젖히며 입술을 열었다. 수연아, 여길 벗어나야 한다. 수연은 트럭 안에서 부장의 모습을 지켜봤다. 부장은 담배를 물고 어긋한 마을을 둘러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지만 수연은 곧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불이 켜진 집이 하나도 없어. 창문은 깨져 있고 대문들은 주저앉아 있고 동명이 가로등은 켜져 있는데 불길 아래 펼쳐진 동네는 생기가 전혀 없었다. 이 동네엔 사람이라고는 나란 부장님밖에 없다. 그 섬뜩한 느낌이 온몸을 훑었다. 수연이 조심히 차 쪽으로 돌아오는데 부장은 차 옆에 기대어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부장이 갑자기 점퍼를 걷기 시작했다. 뭐지? 수연은 의아하게 바라봤다. 그런데 점퍼 안쪽 부장이 입고 있던 것은 일반 옷이 아니었다. 반역복. 반도체 공장에서 입는 것 같은 하얀 반역복을 입고 있었다. 심지어 모자까지 눌러쓰고 손에는 고무장갑까지 끼고 있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부장은 대답 대신 트럭 뒤쪽에서 뭔가를 꺼냈다. 날카롭고 커다란 금속성 물체였다. 파일, 아니, 그건 흉기였다. 뾰족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부장의 손에 들려 있었다. 부장은 웃으며 말했다. 너 참 재밌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더라. 수연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건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뒤쪽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부장은 점점 수연 쪽으로 다가왔다. 수연은 급하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부장님, 부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부장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오면서 말했다. 야, 누구한테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냐고. 수연은 필사적으로 대답했다. 아저씨. 그 아저씨가 말해줬어요.
저 그냥 기숙사에서 아저씨랑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했어요. 그러나 두자는 믿지 않았다. 눈빛이 싸늘했다. 그걸 내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 어서 불어. 부자는 성큼성큼 수연을 향해 다가왔다. 좁은 골목길, 수연은 판단할 겨를도 없이 몸을 돌렸다. 옆에 주저앉은 대문, 허물어진 방대남을 향해 뛰어들었다. 부장이 뒤에서 고함쳤다. 나. 거기서. 서라고. 수연은 무시했다. 허물어진 대문을 넘어 담을 넘고 또 담을 넘으며 도망쳤다. 뒤에서는 두잔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잠깐만 서봐. 폐허가 된 동네, 부서진 벽 틈 사이를 지나며 수연은 숨을 죽였다. 한쪽에 몸을 숨기고 쭈그려 앉았을 때 바로 옆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아, 이쪽으로 와. 수연이 고개를 돌리자 거기에는 아저씨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저씨는 조심스레 숨짓했다. 이쪽으로 와. 내가 길 안내해 줄게. 수연은 아저씨가 다리찌는 대로 달렸다. 발끝이 떨리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아저씨를 믿고 무작정 따랐다. 발톱내 허물어진 집들 사이로 불쑥불쑥 나타나는 맹지, 그런 곰터 숨가운데 도착했을 때 수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숨이 턱 막히는 고울이었다. 그때였다. 역 땅벼락 뒤에서 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아저씨, 영가로 남은 그 아저씨도 수연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수연은 얼어붙었다. 왼쪽엔 아저씨, 오른쪽엔 부자.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저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지 말라 했는데도 오는 너도 참 대단하다. 김 부장 저 놈, 사람처럼 보이지 않냐? 수연은 가로등 빛 아래 부장을 바라봤다. 부장의 눈은 완전히 풀려 있었다. 더 소름 끼친 것은 아저씨가 웃으면 부장도 웃고 아저씨가 무표정하면 부장도 무표정해지는 기이한 동기화였다. 수연은 절규하듯 외쳤다. 부장님, 아저씨. 전 아저씨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저 아저씨 억울한 거 풀어주려고 노력했잖아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러자 아저씨는 나직이 말했다. 부장 놈은 데리고 갈 거다. 근데 그냥 가기엔 좀 아쉬워서 한 돈 더 데려가려고 한다. 아저씨, 그건 아니잖아요. 수연은 절박하게 소리쳤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 아저씨가 물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 줄 알아? 수연은 밑을 내려다봤다. 거기엔 오래전 사고로 급하게 타고 덮은 흔적이 있었다. 거칠게 메워진 땀, 그리고 섬뜩한 냄새. 아저씨가 낮게 중얼거렸다. 여기가 내가 묻힌 자리다. 수연은 미칠 것 같았다. 여기서 부장 뭐하고 나 셋이 같이 가자. 그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부장이 성큼성큼 받아왔다. 수연은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땅에 발이 박혀버린 것처럼. 부장이 코어까지 다가왔다.
흉기가 번쩍였다. 그 순간 수연의 주머니에서 부적 하나가 툭 떨어졌다. 바로 그 친구가 보내준 부적이었다. 부적이 땅에 닿는 순간 마치 묶였던 힘이 풀리듯 수연의 몸이 풀렸다. 숨을 몰아쉬며 수연은 부적을 흘끗 보고 온 힘을 다해 몸을 돌렸다. 아저씨도 부장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맘서릴 시간은 없었다. 수연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허물어진 담벼락을 넘고 무너진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온몸이 들찌고 다쳤지만 기이치 않았다. 발동네 한가운데서 방향을 잡고 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길이 없는 골목, 허물어진 담벼락, 끊어진 철망들 사이를 휘지으며 수연은 숨이 끊어질 듯 도망쳤다. 뒤에서는 부장과 아저씨의 소름 끼치는 외침이 들려왔다. 수연아, 거기서 멈춰. 돌아와. 같이 가자. 같이 가야지. 수연은 이를 악물고 달렸다. 꽃뛰든 뛰고 또 뛰었다. 돌아서 또 달리고 또 담을 넘고 그리고 마침내 골목 끝을 빠져나와 큰 길에 다다랐다. 시상의 불빛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다리를 억지로 버티며 겨우겨우 큰 길가에 서 있었다. 뒤를 돌아봤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허공만이 텅 비어 있었다. 수연은 겨우겨우 큰 길가로 빠져나와 숨을 몰아쉬며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다. 손을 흔들어 가까스로 택시를 잡아타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기숙사로는 도저히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남은 돈은 겨우 2만 원 남짓.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버스터미널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는 이상하다는 듯 수연을 쳐다봤다. 이 시간에요? 여기 시골이라 터미널 근처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뭐 하러 가요? 수연은 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택시비를 겨우 지불하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홀로 터미널 근처에 내려섰다. 주변은 적막했다. 인적도 없고 불빛도 신리했다. 수연은 몸을 뭉클이고 새벽을 버텼다. 발발 떨며 몇 시간을 버텼고 아침 첫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아무데나 갈 생각으로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도시를 벗어날 무렵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처음 전화한 곳은 공장장이 아니었다. 같이 일했던 다른 직원이었다. 나, 무슨 일 있었냐?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 수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전, 나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묻지 마, 그냥. 전무님이란 통화 좀 하게 해줘. 직원은 당황했지만 연결해줬다. 전무가 전화를 받았다. 수연 씨,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수연은 꼭꼭 눌러 담았던 분노를 토해냈다. 전무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부장님 일. 다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이 저 기숙사로 보낸 것도 너. 하지만 전물은 튀어냈다. 자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그런 일은 없네. 출근할 거지? 오늘 출근했잖아.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닙니다. 저 이 회사 못 다니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연은 마지막으로 믿었던 친하게 지내던 현일이 전화를 걸었다. 현, 나랑 친하다고 했잖아. 형이 부장한테 얘기했지? 알고 있었지? 형은 잠시 침묵하더니 싸늘하게 말했다.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그 기숙사에서 귀신 본다 어쩐다더니 결국 돌아버린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전화하지 마. 또 전화다 끊겼다. 수연은 손에 쥔 핸드폰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내가 미친 걸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확신을 얻고 싶었다. 수연은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받은 건 여직원이었다. 여보세요? 여기 신산동입니다. 수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여기 깁니다. 솔직히 말씀 좀 해주세요. 기숙사 위쪽, 거기 무슨 일 있었던 거 맞잖아요. 여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건조하고 톤 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글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참, 허언빈 얘기를 하시네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진짜였다. 아무도 아무것도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다들 묻어버리고 없는 척할 뿐이었다. 수연은 결국 터미널 근처에서 떨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나 좀 데리러 와라. 터미널이다. 친구는 짧게 대답했다. 알았어. 금방 갈게.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차를 끌고 도착했다. 수연은 터미널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자신을 본 친구의 얼굴에서 걱정이 서린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수연은 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터져 나왔다. 현, 나 미친 거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친구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가던 길을 멈추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이런 일 많이 겪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그 부장이라는 사람 그냥 쉬어서 사는 것 같다. 완전히. 수연은 입을 꼭 다물었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솔직히 내가 무사히 빠져나온 것도 내 조상님 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써준 그 부적이 힘을 발휘한 걸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은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라. 수연은 친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진짜. 친구는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다시는 그런데 얼씬도 하지 마라. 사람도 믿지 말고 귀신도 믿지 마라. 진짜 네 자신만 믿어야 해. 그날 친구는 수연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갔다. 차 트렁크를 열더니 쇼핑백 하나를 건넸다. 여기 새 옷 다 넣어놨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다 벗어서 이 가방에 넣어. 이거 가지고 다시는 그 동네로 가지 마. 그 옷에 남은 기운이 널 따라올 수 있어.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벗은 옷들은 공원 쓰레기통 깊숙이 처박아 버렸다. 그날 이후 수연은 다시는 그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새로운 도시에서 조용히 살아가면서 그날 밤의 일들을 가끔씩 악몽처럼 떠올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믿을 건
오직 나 자신뿐이다. 몇 년이 지나 시연은 금이 이를 농담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가끔씩 새벽이 깨어날 때면 여전히 귓가에 그날 들렸던 속삭임이 어른거렸다. 같이 가자. 같이 가야지.